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70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0번째 얘기는 사회계약론의 홉스, 로크, 루소에 있어서의 사회계약론 개념 2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과 윤리, 우리가 사회와 윤리에 있어서의 국가 시민의 윤리편, 이 내용이 주로 다뤄지게 되겠습니다. 수능 개념 완성, 수능 개념의 완성에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홉스, 로크, 루소는 사회계약론자죠. 그래서 사회계약론 또는 사회계약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국가의 신적 근거를 부정하고 그랬어요. 중세시대니까 중세시대를 거쳐서 우리는 근대를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이성을 중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신적 근거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맺은 계약의 산물로 우리는 지금 계약의 관계로서 우리는 맺어졌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사회계약론이에요. 그러면 계약자는 누구예요? 시민과 국가가 되겠죠? 그러면 계약자인 국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국가 권위의 정당성 조건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권위가 있어야 그 시민들한테 어떠한 이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그럼 국가가 권위를 갖기 위해서는 이 권위는 누가 주어져요? 시민들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자 보세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은 국가의 권위는 누가 줍니까? 시민들이 국가의 뜻을 따르게 하는 힘이 국가의 권위인데, 이 국가의 뜻을 따르게 하는 힘인데, 이건 누가? 시민들이 동의 또는 합의하에 우리는 국가에게 권위를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게도 뭐가 있어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리는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의미는 뭐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이 보장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생명권이죠. 그 다음에 재산권이죠. 그 다음에 자유권 등등의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권리라는 거는, 국가의 권리는 뭐예요? 시민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대 의무를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시민들은 국가들한테 또 다른 의무를 촉구할 수 있어요. 그게 권리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시민에 있어서의, 국가의 권리는 시민에 있어서의 의무가 되는 거고, 국가의 의무는 시민에 있어서의 권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국가는 권리와 의무가 있는 이 부분은 자신들이 100% 다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시민들은 뭐예요? 의무는 100%를 이행을 해야 되지만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요. 자기가 찾아야 우리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국가, 정부에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하지 않으면 정부는 어떻게 돼요? 우리한테 의무를 이행을 안 하고 권리만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 국가의 의무는 뭔가 봅시다. 무엇인가? 인권을 보장을 해주고, 시민들의 인권 보장, 그리고 시민들의 사회 보장과 사회복지 증진, 그리고 생명과 재산 보호, 공공재 제공과 관리의 의무 등을 다 하는 게 국가의 의무죠.
그래서 시민들의 지지와 존중을 받아야 진정성을 갖게 되죠. 이때 진정성이라는 건 결국은 권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 얘기예요. 이러한 진정성을 갖게 된 상태라면 국가와 시민은 상호 의존적 관계로 해서 국가는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운영되고 시민은 국가로부터의 권리를 보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국가의 권위의 정당성에 관한 관점이에요.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이 부분은 서양의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사회계약설 공리주의의 이 서양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권위의 정당성, 이거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했냐면 준법에 대해 약속을 했습니다. 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국가로부터 법을 지키는 건 뭐예요? 국가로부터 내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법을 준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준법에 대한 주장은 국가는 부모처럼 시민들을 낳고 길러 주었으며 시민들은 국법에 복종하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해줬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국가가 불의를 행했을 경우 무조건 반항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대신 국가가 불의를 개선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국가가 불의를 개선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뭐를 통해서 헌법소원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차를 밟아서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권위의 정당성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치적 존재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인간은 이게 집단적인 삶을 살죠. 집단의 삶을 산다는 거는 사회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회 공동체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치라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뭐예요? 본성적으로 사회적 정치적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최선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이 얘기는 이 집단 속에서 집단에 속했을 때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이건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우리가 집단에 속한다고 그래갖고 안정적으로 삽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치 공동체 속에서만 내가 보호를 어디가 해준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는 게 뭐였어요? 이들의 의무였잖아요. 그리고 나는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땅하게 한다면 괜찮겠지. 근데 마땅하게 할까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제멋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독재가 되잖아요. 독재가 되면 누가 힘들어져요? 국민이 힘들어지죠. 국민, 시민, 백성들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맹자나 로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너희들 인정 못해 하니까 이거 너희들 내려와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요구한다는 거죠. 그 다음 사회계약설. 우리가 지금 본 내용에 있어서의 핵심은 사회계약설이죠. 우리가 태어나면 시민들이 자발적 합의로 위임된 그랬어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한 국가에 있어서의 태어나면은 국민이 되죠. 이 국가의 백성이 됩니다. 이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국적을 얻은가 동시에 뭐예요? 내가 자발적으로 그냥 합의를 해줬다라고 이게 통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합의가 된 이 내용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국가는 나를 보호해주고 나는 국가에게 내가 의무를 이행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계약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죠? 계약이 잘못되면 우리가 부동산을 임대 임차를 할 때 이렇게 되잖아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인에게 뭐예요? 자기의 권리 주장만 하고 해야 할 의무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열받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이때는 어떻게 해요? 법원으로 가죠. 법원으로 가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이 정당한 평가를 내리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예요? 임대인이 돈이 많고 주변에 있는 많은 아는 사람이 정치인이 있고 권력인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임차인은 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바른 게 항상 이긴다 승소한다라는 결론은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시민들이 자발적 합의를 했죠. 내가 합의를 했으니 국가 권위에 의해 나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이 국가 권위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를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안 해주고 지멋대로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시민들은 삶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공리주의는 국가의 법을 지키는 것이 최대 다수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편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국가의 법을 안 지키면은 이게 무질서하게 되잖아요. 무질서하게 되면 이게 무정부 상태가 되죠.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생활은 혼란해지죠. 혼란해지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따라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건 뭐지? 법의 운영대로 우리는 이것을 내 삶을 여기에 맡겨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 다수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동양사상에 나타난 이제 국가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예, 동양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은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게 하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예, 국가가 형성이 된 내용은 보세요. 이게 보면 국가의 형성은 국가의 형성은 우리가 가장 좋은 거는 어디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그 국가의 형성의 내용과 그 다음에 우리는 정약용의 원목에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걸 보면은 둘 다 얘는 같은 내용으로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일치. 예. 그 일치가 됐다는 거는 동서양에 있어서 국가관은 동일하게 우리가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의 이 국가관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대나 동양의 국가관은 뭐예요? 사회 질서를 유지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한 사람이 어디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에 속하죠.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 돼서 어떻게 해요? 타자들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통해서 함께 잘 살기 위한 그러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있겠지만 우리는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전체적인 질서와 우리는 조화를 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바탕이 동양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하나의 역할로서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동양사상에서 국가의 역할을 보면 유교에 있어서의 그 공자맹자가 있고 묵가에 있어서의 묵자의 사상이 있고 법가에 있어서의 한비자의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약용의 실학인데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목민심서 3대 심서 중에 목민심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동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공자맹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공자맹자의 학문의 목표는 뭐였어요? 예, 성인이죠. 성인인데 이 성인이 사실은 군주가 되었을 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게 플라톤에 있어서의 뭐예요? 철인 정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이 다 같다니까요. 그래서 군주가 먼저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고 그랬으니까 백성을 먼저 덕으로 교화한다는 얘기는 얘가 플라톤에 의하면은 철인이 돼야 되고 이 얘기예요. 이게 결국에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누가요? 군주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자로서 백성을 교화하고 그 다음에 재화를 고르게 분배하며 이게 뭐예요?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거죠.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성을 가능한 지켜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는 뭐예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합시다 이 얘기잖아요. 이러한 것은 결국은 민본 정치예요. 국민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실행을 하면 백성이 근본이 되는 정치를 실행하면 서로 신뢰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유교에 있어서의 국가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맹자에 의하면 가장 귀한 것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죠. 국가가 있는 다음에 군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대 사회에서 어때요? 군주가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착각을 너무나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국민이 있어야 백성이 있어야 국가가 나라가 있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은 백성이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있을 때 나라가 존재하는 거고 나라가 존재를 하니까 여기에서의 지도자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랬을 때 우리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강조할 수가 있는 거죠. 군주가 있는 다음에 국가가 있어요. 이건 뭐죠? 강탈하는 거죠. 강탈한 국가에서 이 백성은 뭐예요? 노예 계층이 되겠지 뭐. 이게 말이 돼요? 군주가 절대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백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군제요. 맹자가 정확하게 지금 찝었잖아요. 맹자가 언제 사람이에요? 현대에 있어서 이론을 그때도 정확하게 짚고 있잖아요. 자, 묵과는 보세요. 이 사람은 겸해의 무차별적 사랑 이렇게 했죠. 결국은 이제 묵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차별적 사랑이니까 이게 모든 것에 있어서의 평등한 사랑을 펼칩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남의 나라와 나의 나라, 남의 가족과 나의 가족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 돌보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혼란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리이타적인 추구를 하다 보면 혼란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 혼란이 없어지는 것은 겸해의 무차별적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비자는 군주는 이기적인 백성을 엄격한 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상벌로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는 지금 공자, 맹자, 묵자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는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여요. 자율성. 근데 한비자에 있어서의 이 법과는 뭐예요? 이게 자율성이 아니라 확실한 타율이에요. 확실한 타율. 이 타율로 인해서 우리는 통제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내냐면은 군주는 이기적인 백성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백성을 어떻게 해요? 덕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백성을 어떻게 너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야. 그러니 너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이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요? 너는 강압적으로 내가 그걸 끌고 갈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법이라고 지금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
이런 강압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법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의 법은 뭐죠? 우리한테 뭐를 해요? 강요하고 강압하고 그 다음에 협박하는 그러한 형태에 있어서의 법 적용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식이 한비자가 지금 시대와 같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한비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은 41세에 자기가 법을 주장했지만 주장한 법에 의해서 이 사람 처형당했어요. 처형. 이게 법이 좋은 줄 아십니까? 법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법이라는 게 그전에는 우리가 고조선 때는 어땠어요? 고조선 때는 법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8가지밖에 없었어요. 8조 법금. 이거 가지고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8조 법금 가지고 운영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치 자율성이 타율적인 것보다 많이 비율이 컸다는 얘기죠. 근데 저 한비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기적이며 간사한 인간의 본성을,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너 자율적인 너의 스스로의 도덕감은 믿지 못하겠어. 그러니 본성을 군주가 힘을 갖고 법과 지혜로, 이때 지혜도 술수잖아요. 너를 지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써서 통제해야 질서가 잡힌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뭐예요? 협박이잖아요. 협박. 법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 이거 현실도 그러잖아요. 현실. 이게 국제관계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지금 법이라는 걸 가지고 협박하잖아요. 법을 알면 똑똑한 사람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일수록 아주 사기에 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사기꾼에 가까운 사람. 그리고 법의 허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허점을 이용해서 상대를 뜯어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다음 정약용 봅시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지방가는 애민정신으로 그랬어요. 백성을 살아가는 정신으로 노약자, 빈자, 병자를 돌봐주고, 이게 뭐죠? 이게 복지, 구휼, 이게 구휼제도를 사실은 지금에 얘기하면 복지예요. 사회복지의 실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난한 백성의 장래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휼제도를 확대 적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불이 많이 나왔고 힘들었을 때는 이게 뭐예요? 각종 재난에 구제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가 아니라 돈보다 먼저 해야 할 게 뭐예요?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드러난 것을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실천을 해야지. 실천으로. 불난 곳에 가고 사진 찍고만 오면 되겠어요? 저게 어떻게 돼? 저기에 대한 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했고, 처리 방법을 사후라도 이걸 자꾸 이 정부한테 요청을 하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가갖고 악수만 하고 뺑 돌아오고서 그 다음에 우리 돈이 없으니까 돈만 일단 그거 많이 만듭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홍수가 나고 무슨 이제 이북이 쳐들어 온다라고 그래갖고 무슨 큰 댐을 짓는다 뭐 그러면서 그 제대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예요. 별로. 그럼 그 돈이 어디 갔을까요? 그게 왜 그래요? 믿을 수 없는 사회죠. 믿을 수 없는 사회, 즉 신뢰할 수 없는 사회. 신뢰할 수 없는 사회에서는 뭐가요? 정의의 원칙이 사회에 저변에 깔려 있어요? 아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정의의 원칙이 깔려 있는 사회라면은 신뢰가 되죠. 그리고 이 신뢰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용인을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신뢰가 없는 사회잖아요. 그 다음 서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서양 사상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은, 자, 가장 중요한 건 사회계약론이에요. 우리가 이번에 사회계약론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의 신적 근거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중세에서 근대로 오면서 신에 대한 내용을 부정을 했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성의 역할을 강조를 하면서 인간이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의 존엄함을 위로 올리는 작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는 시민들의 필요에 따라 그러니까 주가 뭐예요? 국가가 주가 아니라 얘가 종이고 얘가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 관계가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매정 계약의 산물입니다. 그게 홉스, 로크, 루소에 의해서 나온 이론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사회 계약론은 뭐예요? 국민에게 이 계약을 통해서 뭐를 줘야 돼요? 자유, 평등, 생명, 재산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을 받기 위해서 국민은 국가에게 계약을 맺는 거죠. 예. 왜? 혼자서는 이러한 모든 것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공동체의 집단으로서 국가, 너 나를 좀 당신이 의무로서 이것을 좀 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너에게 네가 요구하는 권리에 따른 의무를 내가 실행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뭐예요? 의존적 관계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홉스, 로크, 루소의 세 사람의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밀은 질적 공리주의죠.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롤스는 이건 정의론이죠. 정의론의 입장에서의 우리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홉스는 국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인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자연 상태죠. 이거 자연 상태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관계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마치 누구하고 똑같아요? 한비자가 얘기하잖아요. 한비자는 백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니까. 그 여기서도 지금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 놓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어서의 자기의 생명과 재산과 이런 불안함을 보존하기 위한 불안함을 느끼니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질서를 형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때요? 집단과 개인 간에 있어서의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 보존의 욕구를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그러니까 홉스에 있어서의 인간과는 한비자의 인간관하고 똑같아요. 이기적인 존재이므로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와 같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결국은 이거는 누가 법으로 제재하는 한비자의 입장이나 같아요. 이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을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는 존재입니다. 이러잖아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국가한테 계약을 맺어요. 근데 국가에게 계약을 맺었을 때 얘는 국가는 믿을만 한가요? 국가 믿을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국가도 못 믿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집단 속에 이론이 됐을 때는 좀 더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얄팍한 생각에서 우리는 계약을 맺는 거죠. 그 다음 로크 봅시다. 로크는 국가는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로크가 생각이 건전하잖아요. 이게 분쟁을 해결하고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략자로부터 보호하고 번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제일 저는 합리적인 것 같아요. 국가는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이게 뭐야?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략자로부터 보호한다. 자, 생명과 뭐예요? 재산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모두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국가라면 이게 로크의 입장이 이게 우리한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 루소를 볼까요? 루소는 가장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국가는 사유재산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사회적 불평등, 그러니까 이건 뭐죠? 사회에 있어서의 사회 갈등이에요. 사회 갈등. 경제적 차이는
경제적인 차이는 어떻게 돼요? 사회 불안을 야기합니다. 사회 불안을 야기를 하니까 이게 뭐예요? 갈등이 심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죠. 갈등이 심화가 되니까 이를 해결을 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사회복지가 이게 많이 좋아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를 해야 돼요? 이게 분배되는 것을, 이게 차등은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백성들한테, 국민들한테 차등적인 배분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부의 역할이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번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루소는 지금 보세요. 우리는 사유재산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해결과 동시에 시민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번영되고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자, 사회계약론의 가장 합리적인 것은 로크와 루소의 이야기 같아요. 자, 밀 얘기 볼까요? 밀은 질적 공리주의죠. 국가는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시민이 타인에게 해악을 끼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범죄죠. 범죄가 발생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저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평화로운 사회 유지가 유지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장해야 합니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최소 국가의 형태겠죠. 너의 권위를 최소한으로 써라. 그러고서 뭐예요? 가능한 한 자율적인 형태에 있어서의 힘을 키우고 타율적인 것은 최소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 얘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롤스의 정의론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나 봅시다. 국가는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에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열악한 사람이 최소 수혜자에게, 열악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제일 힘들다는 얘기죠. 그에게 최대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며, 이때의 최대 이익은 그한테 몰아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분배가 괜찮게 분배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가능성이 있는 그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게 최대 이익이에요. 그래서 사회에서 누구나 높은 지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이 평등한 기회라는 건 내가 취업을 하려고 해요. 취업을 하려고 하면 이 취업 기회가 모두에게 기회가 평등하게 돼야 되죠. 이게 일부 편협하게 되면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그 문제 있는 사회잖아요, 이게. 그래서 롤스는 뭐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질서정연한 정의사회를 실현해야 됩니다. 질서정연한 정의사회를 실현한다는 건 사회 내에 뭐가 있어요? 정의의 원칙에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이거는 이론상으로는 이게 정답입니다. 롤스의 얘기가 정답이에요. 왜? 질서정연한 정의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거는 모든 게 정의의 원칙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부패함이 없는, 이게 정의의 원칙이 돌아가는 사회예요. 이게.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밀은 저서 자유론에서 세 가지 영역의 자유,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대요. 자, 밀은 자유론에서 세 가지의 영역의 자유를 얘기하는데, 의식의 내면적 영역의 자유, 이거는 이제 개인의 내면적 영역이죠. 취향과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 이거는 취향과 탐구를 위한 행동의 자유니까 이거는 자아실현,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게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동체 집단에 있어서의 자유를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의식의 내면적 영역의 자유니까 개인의 자유이고 이 자유를 우리가 실천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자아 실현이고 그리고 이 자아 실현이 되는 사람들이 이 집회와 결사의 자유와 단결의 자유를 주장하였다. 이거 공동체의 집단이 조화롭고 질서 있는 사회를 구성하자 이 얘기잖아요. 따라서 미래 자유론의 핵심은 다양성이며 타자 피해의 원리에 따라 타인에게 피해가 될 때에만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며 자신에게만 관련된 것은 절대적 자유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최소국가의 형태로 국가는 우리한테 권위를 행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맹자의 군주관하고 로크의 국가관까지만 보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양이 많아요. 양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으로 하면 한 1시간 20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까지 하고 일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맹자의 군주관 맹자의 군주관은 과거에 현명한 군주는 그랬어요. 현명한 군주라는 건 덕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덕이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인이 된다면 백성의 산업을 마련하여 부모를 섬기고 백성의 산업을 마련한다는 건 항산이에요. 항산의 입장이 되어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해주어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기를 수 있게 하며 흉년이 들더라도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뭐 결국 경제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때 이게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이제 평정심이 유지가 돼서 내가 자아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길로 인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림이 제일 무섭다니까요. 그래서 백성들이 따라오기 쉬웠습니다. 지금은 백성의 산업이 이게 뭐예요? 경제력이 부모를 섬기기에 부족하고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없어서 흉년이 들더라도 고생을 해야 하며 흉년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경제가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그 경제에 대한 이제 자기가 이익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가족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할 여유가 된다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구하기에도 힘이 모자란데 무슨 겨를에 예를 닫고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예? 맞잖아요. 배고프고 부모들도 제대로 내가 봉양도 못하고 자식들도 제대로 먹일 수 없으면 이 사람은 무슨 짓 하겠어요? 이런 사람은 예? 강도짓이다 아니면 도적질밖에 더 있어요? 남들 사기치고 이렇게 된 사회를 누가 만들어요? 이런 사회를 만든 게 누구예요? 현명한 군주가 아니라 아주 악덕군주가 사회를 어떻게 해요? 경제력이 아예 떨어지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놓으면 사회는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회가 불안하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기치고 도둑놈이 많고 그 다음에 강도짓 하고 이런 것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 개인의 문제겠어요? 정부의 역할이 제대로 됐으면 이런 게 많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왕께서 한번 얻은 정치를 펴고 싶으시다면 왜 근본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근본이 뭐죠? 너부터 수기치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수기치인하고 극기복례를 해라. 예? 네 자신을 알아라. 그래갖고 너 스스로를 어떻게 덕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덕인이 된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진 정치를 하게 돼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뽕나무를 심고 가축의 번식 때를 잃지 않게 하고 농사철을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때를 놓치는 정부가 있으면 그건 어떻게 돼요? 국민들한테 경제력으로 정말 나락으로 빠뜨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늙은 자가 비단 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일반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를 잃지 않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기의 적절성. 이렇게 하고서도 왕노를 못한 이는 없습니다. 근데 때를 잃게 하고 이러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백성들은 경제력이 어떻게 하향이 되니까 먹고 사는데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데 힘드는데 여기에서 강도짓하고 도적질하고 예? 싸움질하고 이렇게 이 짓이 이게 주가 되지 이게 그 갈등이 굉장히 이게 악화가 된다는 얘기죠. 이게 사회가. 이러한 내용을 분석을 한 내용을 볼까요? 맹자는 군주는 무리하게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전쟁은 군주로서 전쟁을 일으킨다 하면 그 사람은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전쟁에 누가 전쟁을 해요? 군주가 해요? 백성이 하잖아요. 백성들의 산업을 일으켜 주어서 이게 뭐예요? 경제를 발달시켜서 그들의 생계를 인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다음 이거 전쟁을 일으킨다는 건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거죠. 갈등 심화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도덕으로 감화시키면 이 상황들처럼 왕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봅시다. 로크의 국가관을 보면 인간은 모든 자연 상태에 가졌던 평등, 자유, 집행권을 사회에 양도해 그랬어요. 자연 상태에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모두 내가 100%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행사를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위험하니까 이거 행사 다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한 내가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회에 양도를 했다. 이게 사회계약이잖아요. 사회계약을 해서 입법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의도는 단지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을 뿐 모든 구성원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을 뿐 사회의 권력이나 구성원들을 확립한 입법기구의 권력은 결코 여기에 보면 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공익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이 얘기잖아요. 공익 이 얘기는 뭐예요? 예. 백성을 위한 백성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면 이게 공익이잖아요. 이 목표가 아니라면 전부 뭐예요? 공익이 아니 사익이 되고 편당을 짓고 이게 불안을 야기하는 그런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막말로 해서 기득권 우위에 그러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죠. 그래서 권력은 자연 상태의 불안정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결함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데 국한된다. 그 권력이 뭐죠? 사회의 권력이나 구성원 누가 인간이 평등 자유 집행권을 양도해준 입법기구에서 그러니까 이거 입법기구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정부 국가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국가가 안전하기 위해서 3부로 나뉘죠. 이게 뭐죠? 입법기구, 그 다음에 행정부, 입법부, 행정부, 그 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서로 견제가 잘 돼야 되는데 견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한마디로 나라는 엉망진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입법기구나 최고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라면 즉흥적인 법령이 아니라 이게 즉흥적인 법령이 누구에게? 국민에게 반포되고 알려진 실정법에 따라 통치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공동체의 힘은 대대적으로 그 법의 집행에만 사용해야 하며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유해를 방지하거나 시정하고 공동체를 침략과 침탈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국민의 평화, 안전, 공익을
지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맹자와 로크에 있어서의 국가 간, 군주 간, 국가 간, 이게 우리의 현실에 있어서 제대로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같은 불안한 삶이 없겠죠. 모두 조화롭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겠죠. 지금 이 글을 보면은 우리의 현실이 이게 뭐야? 대한민국은 정치를 하려면요, 생활과 윤리 책자를 10번은 읽어야 돼요. 10번을 읽어서 80점 이하는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 하는 사람만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로크의 국가 간에 있어서의 분석을 보면, 로크는 시민들의 계약을 통해서 형성된 정부의 권력은, 자, 시민들의 계약을 했더니 정부의 권력이 생겼어요. 시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한정된다. 이러잖아요. 이 권력을 어디다 써요? 시민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거죠. 시민들을 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의 권력이 시민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이건 시민권을 침해하면은 이건 뭐죠? 시민들을 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에 의한 통치, 입법권과 행정권의 분립을 통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제한을 했습니까? 서로 간에 있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견제죠?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견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자, 이제 사회계약론의 시민, 민주주의 주체를 한번 봅시다. 사회계약론의 시민 어떻게 되나 봐요. 사회계약론의 시민은 민주주의의 주체예요. 시민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로서 그랬어요. 권리의 주체죠. 그래서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은 계약을 위반한 정부와 군주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뭐죠? 시민 불복종 운동 이거잖아요. 이거 불복종. 그리고 저항.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저항권. 그러는데 이 저항권은 뭐예요? 바르지 않음에 대한 저항권이지 무조건 멋대로 하는 저항권이 아닙니다. 이 멋대로 하는 저항권이라는 건 방임이에요. 방임이라는 건 뭐죠? 이게 무정부 상태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라가 없어진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 사회계약론, 사회계약설의 시민의 저항권이 어디에 있나 봅시다. 로크와 루소는 계약을 위반한 정부에 대하여 시민은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사라지며, 이 얘기는 맹자에 있어서의 역사혁명과 동일하지 않아요?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시민 저항권을 주장하였습니다. 누가요? 이들은 사회계약을 했을 때 너 계약을 못 지켜? 못 지키면 너는 더 이상 국가로서의 내가 너를 맡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맹자에 있어서의 역사혁명이나 이 사회계약론의 시민 저항권이나 이게 같은 한 흐름을 갖는다고 봐야죠. 그래서 맹자는 군자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펴지 않으면 더 이상 군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군주를 교체하여 새로운 군주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해요. 이게 누구예요? 걸, 주. 이게 거란과 주왕이 어떻게 해요? 아주 엉망진창인 중국의 패왕이죠, 패왕. 이러한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 정권을 만들었을 때 이것은 왕을 죽인 게 아니라 뭘 죽였다고 그랬어요? 왕이 아닌 한 개인을 죽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항상 국민이 위여야 됩니다. 정관정요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태종의 신하들, 이 정관정요는 당태종, 중국 당나라 태종이 정치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만든 책이 정관정요예요. 태종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천하가 태평스럽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여 삼가는 마음을 버리지 말도록 하십시오. 이 삼가한다는 마음은 뭐죠? 이건 경이에요, 경. 삼가, 조심하는 그러한 마음, 항상.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잘 나간다고 할 때 조심해라. 왜? 그때 삐걱할 수가 있다. 나락으로 갈 수 있다.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관정요에서 천하가 태평스럽고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여 상가는 마음을 버리지 말도록 해라.
경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서라는 책에 경외해야 하는 대상은 군주이고 두려워해야 되는 대상은 백성이다. 경외라는 게 뭐죠? 경외라는 거는 내가 삼가 조심해야 하는 대상은 군주이고 이 군주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백성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주된 자가 도리를 지키면 백성은 그를 받들어 군주로 삼고, 도리를 지키면 뭐죠? 사람으로서의 할 바를 한다면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군주로서 백성에게 할 바를 하는 이는 그를 군주로 삼고, 도리를 저버리면 백성들이 그를 버리고 군주라 부르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 두려워할 만 일이다. 역사적으로 아무리 오랜 세월을 지났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어. 그래서 정관동에는 중국 역사에서 세 가지의 태평 시대가 있었는데 요순 시대와 당태종이래요. 당나라. 그래서 이때의 태평 시대를 하나를 열었던 당태종 이세민이 정치 철학과 처세술에 대한 기록을 적어놓은 게 정관정요입니다. 당태종과 그가 총애했던 재상인 위진과의 대화를 통해 유교의 민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군주와 신하 간의 도리, 즉 인재 등용의 지침 등을 제공을 하고 있고, 특히 임금은 배고 국민은 물입니다. 물이 파도가 일을 때 군주는 어떻게 돼요? 임금의 배는 뒤집어질 수 있다.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백성을 존중하는 정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태평시대를 언제로 잡고 있냐면 세종대왕 정조시대로 좀 많이 잡고 있죠. 이러한 태평시대를 우리는 가와만성의 시대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